안녕하십니까. 퉁치 이탈리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또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장면이 어제 경멸에서 나왔던 그 감독 역할로의 프리츠랑의 대표적인 작품 메트로폴리스. 언제 프리츠랑 감독에 대해서도 한번 뭐 얘기 드릴 일이 있겠네요. 옆쪽에 대표작 중에 하나인 M 모디라는 영화고요. 지금 이 시네마토그라프라는 이 잡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프랑스에는 뭐 까이에 드 시네마가 워낙 유명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잡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영화 잡지 상당히 오래된 잡지고요. 60-70년대 때 왕성하게 나왔던 잡지인데 이후 한참 후에 이제 폐간이 됐죠. 이 시네마토그라프가 특히나 좋은 게 되게 뭐 구성도 그렇지만은 특히 대담이라든지 그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이 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진귀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이제 어제는 가이드 시네마였지만 오늘은 인제 첫 번째로 시네마토그래프에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2 호도 아니고요. 트리포 마스트로이아니,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아니 이탈리아의 대배우죠. 그리고 장루이 트라티니앙 비스콘티 2 호도 아니고, 옆쪽에 보시면 우리의 그 브리짓 바르도, 어제 그 메프리의 그 경멸의 주인공 역할의 여배우입니다. 2호 제라르 필레, 프랑스 예전에 30년대 그때 국민 배우죠. 상당히 유명했던 연극 배우. 저는 이분만 보면 마치 그 모딜리아니 역을 예전에 영화에서 했는데, 늘 보면 제라르 필립 하면 약간 모딜리아니의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옆쪽으로 가보면 이 누구야? 찰리 채플린. 네, 이쪽도 아니고 어디까 뮤리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프랑스 고다르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몽타주 테크니션이자 위대한 감독인 알랭 하네의 대표 작품 중에서 제가 꼽는 뮤리엘입니다. 언제 이 작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그 주제는 예전에 시네마토그래프에서 스페셜 트리포, 프랑스와 트리포에 대한 어떤 특집을 했어요. 특집을 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여기가 오늘의 이제 뭐 다 이걸 어제도 보니까 그 정도 하나 했을 때 뭐 한 40분 이상 가더라고요. 옆쪽에 이자벨 아잔이고요. 예전에 영화 중에 뭐더라 그 아델 H, 불어로는 아델 아시라는 영화. 여기 오른쪽에 이 영화도 좋아요. 저 이 영화도 좋아요. 까트린 드네브하고 보면 라모고 엠포시블. 예, 이게 라 시간 드 미시시피라는 영화인데, 저 이 영화 엄청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서정적이면서도 그 안에 광기도 있는 그런 엄청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까트린 드레브하고 르데아니의 메트로에서도 뭐 작업을 하고, 프랑스 트리포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여러 뭐 영화도 많이 찍었고요. 뭐 랑퐁 소바지부터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누굽니까? 잔 모로 하고 프랑스어 트리포인데, 이때는 줄 앤 짐이 아니고 이때는 어떤 영화냐면 라 마리에 에테 en 누아가 검은 부인. 예, 뭐 좀 이상하네요, 번역이. 좀 다른 번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랑퐁 소바즈. 그리고 여기 앙투안 누아넬이라는 그 일종의 프랑스와 트리포 자신이 만든 어떤 상징적인 그 인물이죠. 어렸을 때 끼아트크 성구, 그러니까 400번의 구타에서부터 거의 프랑스와 트리포와 뭐 한 2-30년을 같이 작업해온 그의 뭐 삶의 뭐 동반자 이상.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시면 거의 이게 초점이 좀 안 맞는데, 왼쪽이 이제 레오고, 예, 장피에르 레오, 앙투아네 누아네 역계, 오른쪽에 예,
프랑스와 트리포죠.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분이. 거의 나중에는 둘이 누가 누군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프랑스와 트리포는 자신이 만든 영화의 주인공인 앙뚜안 뚜아네를 통해서 마치 자기의 삶도 같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프랑스와 트리포고요. 왼쪽에 히치콕한테 이제 그 프랑스와 트리포가 상을 받고 있는 거죠. 무슨 영어로? 라뉘 아메리칸. 예, 영화 촬영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만드는 그 뒷 배경을 갖다가 뒷 이야기들을 해서 만든 아주 그 테크닉하면서도 아주 나름대로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은 특히 프랑스적인 어떤 감성에서 엄청 뛰어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예전에 그 한 대륙과 두 영국인 여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도 구할 수 있는지 구할 수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가 제일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영화 중에서는 기억에 남네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Un texte inédit de François Truffaut sur Orson Welles. 오손 웰즈 감독 있죠? 시티즌 케인부터 해서 정말로 위대한 감독이죠. 천재죠, 천재. 이 오손 웰즈에 관해서 프랑스와 트리포가 이렇게 그 발간되지 않은 텍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자, 이제 어제처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Revenons à la question des influences. Orson Welles n'a jamais cherché à dissimuler ce que lui avait apporté la vision d'autres films, particulièrement Stagecoach de John Ford, qu'il dit quelque part avoir regardé maintes fois avant de tourner Citizen Kane. 좀 기네요. 자, 그 어떤 영향력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손 웰즈는 여태까지 자기가 어떤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감추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특히나 그는 존 포드의 스테이지 코치 역마차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시티즌 케인 만들기 전에 아주 여러 번 그걸 보았다고 합니다. Dans Stagecoach, John Ford a systématiquement montré les plafonds. 이 부분 이제 중요하네요. Chaque fois que les personnages quittent la diligence pour entrer dans une auberge. 숨이 찼어. 좀 끊었다가 할게요. Dans Stagecoach. 이 역마차라는 영화에서는 존 포드는 아주 체계적으로 보여줬다. 이 천장을 보여줬어요. 언제?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등장인물들이 그 딜리정스 일종의 그 이동 마차를 타고 다른 이 여인숙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천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À vrai dire, je suppose que John Ford filmait alors les plafonds pour créer un contraste 중요해요. Avec les plans généraux de trajet de la diligence dans lesquels le ciel occupait forcément une grande surface d'écran, de l'écran. 자, 존 포드는 아마 아브가디어가 내 생각으로 실제로 말하자면 이건 이제 프랑스 트리포의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존 포드 아마 이걸 보여준 이유는 그 역마차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는 일반적인 이 플랑에서 보면 하늘이 상당히 그 영화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조를 주기 위해서 이 천정을 보여주는 이 플랑을 만든 것 같아, 찍은 것 같아. L'utilisation des plafonds dans Citizen Kane est bien différente comme l'explique 안드레 바쟁. 안드레 바쟁도 설명하듯이 안드레 바쟁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세대들, 이 새로운 기수, 누벨바그 세대들에게는 하나의 또 영감을 준 대표적인 평론가 중에 한 명이죠. 영화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예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로 해서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앙드레 바장이 설명하기로는 시티즌 케인에서의 이 천정을 보여주는 이 운영은 상당히 다르더라.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앙드레 바장의 얘기입니다. La persistance de la contre-plongée. contre-plongé라는 거는 이 아래에서 위로 해서 보는 앵글 촬영을 얘기합니다. Dans Citizen Kane, fait que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Nous cessons
Vite d'avoir une conception claire de la technique alors même que nous continuons à en subir l'emprise. 이까지 끊어서 갈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아래에서 위로 보는 이런 상향 이 플랑을 이렇게 보는 거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시티즌 케인 속에서의 이 상향 앵글 자체가 얼마나 이게 견고하면 우리가 그거를 보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명확한 테크닉적인 어떤 컨셉인 거는 금방 우리 생각에서 중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에서 그 좀 이상한 앵글이네 하고 보지만 보는 즉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떤 테크닉적 관점에서 그걸 논하는 거를 우리 머릿속에서 멈추게 하는 이게 엄청난 시티즌 케인에 있어서의 꽁트로 플롱제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Il est donc beaucoup plus vraisemblable que le procédé corresponde à une intention esthétique précise.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아주 정확한 미학적 그런 의도에 해당하도록 이런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Nous imposer une certaine vision des drames.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의 이 영화를 구성하는 이 드라마의 하나의 비전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부각시키는 듯.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상향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앵글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거가 좀 테크닉적으로 어떤 특별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기술적인 거에 생각을 둘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지시키고 오히려 이 부분이 영화 전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에서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그 영화의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해를 주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더 이해갈 거예요. 비종. 그런데 이런 비종이 어떤 거냐면, 비종 l'on pourrait qualifier d'infernal, puisque le regard du bas en haut semble venir de la terre, cependant que les plafonds, en interdisant toute échappée dans le décor, complètent la fatalité de cette malédiction. 자,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냐? 우리로 하여금 이게 테크닉적인 게 아니고 어떤 영화 속에 자연적으로 흐르는 영화의 어떤 비전인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 이 비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이 지옥스러운 어떤 느낌이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천정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앵글들은 어떻게 보면 이 무대의 구성에서 어떤 부분의 탈출도 허용치 않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주는 저주의 숙명 같은 거를 완성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상당히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L'explication par Bazin, 이제 프랑스 트리퍼 얘기죠. Des plafonds d'Orson Welles est séduisante et judicieuse. 그렇다. 이 오손 웰즈의 그 천장을 촬영하는 이런 방식에 대한 바쟁의 설명은 그래도 꽤 매력적이고 꽤 적합한 듯 보인다. J'y ajouterai toutefois cette hypothèse. 그렇지만은 나는 이러한 어떤 히포테즈 가정 하나를 갖다 추가하고 싶다. L'angle favori d'Orson Welles le conduit à placer la caméra au sol. 그러니까 오손 웰즈가 좋아했던 앵글은 바로 이 카메라를 상당히 그 바닥에 놓는 거였다. Mais cela ne l'amène-t-il pas d'un coup à nous présenter ces protagonistes tels qu'on pourrait les voir au théâtre si nous étions assis dans les 10 premiers rangs d'orchestre. 이거 아마도 이거 그가 아주 익숙했던 연극 무대 보면
첫 번째 한 10년까지 에서 그 연극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하고 좀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Avant Orson Welles, toutes sortes de metteurs en scène de cinéma ont tourné des films non seulement sans montrer les plafonds des décors, mais sans même se poser la question de savoir s'il fallait les montrer.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오손 웰즈 전에 모든 종류의 그 영화 감독들은 이런 어떤 천장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았을 뿐더러 이 천장을 보여주는 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갖지 않았다. Arrivant des théâtres et de la radio, Orson Welles, bombardé cinéaste, a tout naturellement commencé à s'interroger sur les différences et les points communs entre les différents médias.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오손 웰즈는 연극과 방송에서 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네아스트로서 그런 어떤 시작을 할 때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예술 형식에 대해서 공통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L'emploi de la contre-plongée.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향 앵글. Qui donne le point de vue du spectateur de l'orchestre ou celui du metteur en scène du théâtre qui dirige les répétitions depuis la salle.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공연에서의 어떤 관객의 그런 시선이고 관객의 입장에서의 어떤 시야이며 동시에 그 연극을 지도하는 연극 감독들이 이제 매번 연극 연습할 때의 어떤 그런 시선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qui donnera donc va entraîner forcément l'utilisation d'objectifs à court foyer qui donne une vision plus large.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렌즈 같은 경우에도 단초점 렌즈를 사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보다 넓은 각을 광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Car tout autre objectif utilisé sous cet angle n'aurait pour résultat que de supprimer le relief et de détruire la notion d'espace. 만약에 다른 종류의 그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낮은 곳에서 위를 바라보는 앵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이 헐리에프 이런 부각을 다 이런 심도를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공간의 개념까지도 파괴시켜 버린다. Alors selon moi l'état d'esprit d'Orson Welles abordant le cinéma pouvait se résumer ainsi.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오손 웰즈가 이 영화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Je vais faire un film qui présentera tous les avantages de la radio et du théâtre sans leurs inconvénients, grâce à quoi mon film ne ressemblera à aucun de ceux qui ont été faits. 이 부분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프랑스와 트리포가 요약한 오손 웰즈가 영화에 접근한 거를 갖다 요약한 거는 오손 웰즈의 입장입니다. 영화와 연극과 라디오에서 가져왔던 모든 유용한 경험들을 나는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약점 없이 내 영화에서 그것을 실현시킬 것이고 나의 이런 영화는 다른 이전까지 만들었던 어떤 영화와 같지 않을 것이다. Il entrait de l'orgueil dans ce projet. 오손 웰즈가 이 영화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엄청난 자만이라기보다 자존감, 강력한 자의식을 가지고 왔다. Mais n'est-ce pas Godard qui déclare dans le mépris. 어제 영화가 나오네요.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장리 고다르가 그 영화 경멸에서 선언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 부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어제 내용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Il faut être orgueilleux lorsqu'on fait du cinéma. 영화를 만들 때는 압도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전 자만이라기보다 이 orgueil 자체는 이제 자만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번역되기보다는
영화를 만들 때는 압도적인 자신감이 필요하다. 압도적인 자신감으로 임해야 된다. Orson Welles avait tourné Lady from Shanghai pour montrer aux gens d'Hollywood qu'il était capable de faire un film normal et il démontrera le contraire et d'abord à ses propres yeux. 오손 웰즈가 예전에 보면 상하이에서 온 여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헐리우드 사람들에게 왜 이 영화를 만들었냐? 나도 일반적인 영화 만들 수 있어 하고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자기의 눈에도 그 영화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화예요, 이 영화도. 오손 웰즈는 만드는 영화보다 이 영화에서는 오손 웰즈의 부인이기도 했던 리타 헤이버드가 나오죠. 오손 웰즈랑 같이. 아주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배우기도 하죠, 리타 헤이버드. 예전에 뭐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하던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가 영화 제목이었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도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리타 헤이워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킴 노박 더불어서요. 자, 뭐 여담이고 다른 얘기고 자, 이제 좀 더 진지한 얘기로 가겠습니다. On peut supposer que proposant le projet dans Macbeth죠. tourné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입니다. tourné en 26 jours, il décida en quelque sorte d'assumer sa condition de metteur en scène d'avant-garde. 다시 말해서 상상을 해봐. 맥베드 28일 동안 찍어야 돼. 이때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완전히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어떤 전위적인 감독의 그런 능력을 수행하는 거와 다른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C'est ainsi que Macbeth, avec lequel Orson Welles retrouve la liberté, la pauvreté et son génie intact, inaugure la trilogie shakespearienne. 이 부분 되게 중요하네요. 이렇게 해서 맥베드라는 영화를 찍게 되는데 오손 웰즈는 맥베드를 찍을 때 자유를 얻었죠. 그렇지만 엄청난 가난과 왜냐하면 26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재정적 지원도 못 받고 그리고 송제니 앙딱트 그럼에도 그 전까지의 영화를 뭐 찍어도 전혀 훼손되지 않는 천재성을 가지고 그의 그 섹스피어 그 3부작의 영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찍게 되나요? 오델로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팔스타프도 있고요. 그죠? 자, 또 다른 게 있나? 르 맥베드, 도슨 웰즈, 그 다음에 트릴로지. Personne n'a mieux parlé de ce film que Jean Cocteau. 어떤 누구도 이 영화에 대해서 장 꼭두처럼 말을 잘한 사람은 없다. 장 꼭두, 유명한 시인이자 영화 감독이면서 글 잘 쓰죠. 자, 오손 웰즈가 맥베드에 대해서 이제 평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지 제 생각에 영화 평론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Le Macbeth d'Orson Welles est une force sauvage et désinvolte. 오손 웰즈의 맥베드는 엄청난 야성적인 힘과 원초적인 힘과 데생볼트 무례함의 극치다. 꼬아페드 껴었네. 제가 좀 이제 의역한 겁니다. 꼬아페드 껴었네. 뿔로 머리 장식을 하고 에드 끄건네 느깍동 종이로 만든 왕관. 베티드 보드 베트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근데 그 짐승이 어떤 거냐면 컴레퍼미의 오토모빌리스트 첫 번째로 이제 차를 몰기 시작한 사람 얼마나 거칠게 몰겠습니까? 레제로 디드람 레제로 디드람 이 비극의 모든 영웅들은 스메브 dans les couloirs d'une sorte de métropolitain de rêve 이 비극의 주인공들은 마치 복도를 오고 가는데 그 복도는 일종의 엄청난 꿈의 도시 속에 사는 그런 어떤 복도를 오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Idée de conte et de fable s'accommode particulièrement bien au charme de l'univers clos. Il importe de renoncer aux extraits. 이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Idée de conte et de fable. conte는 보다 사실적인 내용도 있고요. de fable, 비현실적인 얘기가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특별하게 그렇게 이 완전히 닫혀진 세계 속에서 잘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닫혀진 세계의 그 스타일과 이 매력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Il importe de renoncer aux extérieurs réels, au vrai ciel, au soleil. 오선 웰즈는 이제 특히 외부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 외부를 갖다가 완전히 배제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 태양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실적인 걸 갖다 모두 이제 배제합니다. Alors, comme des couacs dans l'orchestre, comme des incongruités documentaires et anti-fiction, 픽션. 마치 이것들이 하나의 불협화음처럼 오케스트라에서 아니면 완전히 좀 잘못 무례하게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허구 이야기처럼 이제 앙티픽션, 사실 이야기, 앙티픽션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Par contre, tous les éléments de décor qui théâtralisent notre vie quotidienne. 반면에 모든 그런 어떤 장식, 무대 장식은 우리의 일상을 갖다가 연극화하듯이 그 일상하고 비슷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porte, fenêtre, plafond, 그러니까 문, 창문, 천장, et surtout des encadrements de portes et de fenêtres sont les bienvenus, car ils viennent renforcer visuellement l'été une fois. 다시 말해서 이런 문하고 그다음에 창문, 천장, 그리고 문의 그런 문살, 그리고 창살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적어도 시각적으로 옛적에라는 이 얘기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사실적인 부분을 좀 강화해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소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래도 뭐 한 27분 되네요. 이런 귀중한 자료를 통해서 뭔가 좋은 생각들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